안녕하세요. 일찍 낳은 아들 다 키워놓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아들이 성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거든요. 지 할 일 스스로 챙겨하고 앞가림을 하니 다 키워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다른 엄마들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가 진짜 뒷바라지의 끝판왕이다.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시기다. 아이 앞길을 위해선 극성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말이 많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목표인 엄마들의 말인데요. 공부하는 환경? 중요하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며 온갖 명강의 명강사, 고액과에 붙이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장담을 하던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돈을 아무리 처바른들 본인의 목표, 의지,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를 조금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갖고 싶은 거든 필요한 거든 그게 왜 필요한지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걸 왜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라고요. 발표를 해서 저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오케이 하는 시기였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고 몇 년 지나니 그냥 습관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의식주,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학원을 3개 다니는데 딱 영어, 수학, 논술학원입니다. 그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목표가 뭔지,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다 검토를 한 뒤에 학원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허락한 다음부터는 스스로 약속한 걸 지키는지 확인을 할 뿐 감나라 배나라 가타부타 쓸데없는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걸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무렵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사를 가서 단칸방에 살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 뒤로도 재기를 하려 나름 노력을 하셨지만 몇 년 뒤에 IMF가 터졌고 생활은 더 힘들어졌어요. 술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 악화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영아, 밥은 먹었니? 맨날 도시락이라고는 밥과 김치뿐이라 엄마가 미안하다. 쌀이랑 김치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괜찮아요, 엄마. 아유, 우리 은영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헬쑥해졌네. 공부하느라 그리 야윈 거야. 못 먹어서 야윈 거야? 그래도 내일은 식당 나가니까 반찬 남은 거 있으면 싸울게. 아버지 일이 망하고 집을 단칸방으로 옮기자마자 엄마는 식당 일을 구하셨어요. 정말 고된 노동과 마음고생이 사람을 얼마나 단기간에 늙게 하는지 저희 엄마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가신 것은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고뇌와 번뇌가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값도 더는 나가지 않았고요. 엄마가 힘들게 식당 일을 해서 번 돈, 엄마 잠든 사이 그렇게 지갑을 뒤져 술을 사와 마시던 아빠였습니다. 그 돈이면 달걀 몇 개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집에 늘어나는 술병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참 복잡한 마음이었네요. 고1이 되자 무척 마음이 설렜습니다. 3년 남았다. 3년. 20살 되면 대학도 가고 알바도 하면서 엄마 짐을 덜어드려야지. 다른 애들처럼 과외니 뭐니 할 형편이 안 되는 터라 정말 독하게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받았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축하해 우리 딸.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엄마는 그저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뿐이다. 그런데 은영아, 그 대학 등록금이랑 그런 게 비싸지 않니? 엄마, 1학기는 장학금 받게 되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또 방학 때 열심히 알바해서 등록금 벌어야죠. 남들은 대학만 가면 된다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은영이 너는 가기 전부터 돈 걱정이구나. 이런 집에서 태어난 게 죄다 죄. 엄마,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힘들게 벌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끝도 없지. 그래도 엄마 건강하고 나 대학도 합격하고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그게 어디야?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취직할게요. 좋아질 거예요. 엄마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오래 이어진 가난한 생활에 심신이 지쳐 자주 낙담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좋아질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다독이며 지냈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다들 신입생 생활을 즐기기에 바빴는데 저는 일을 구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했고 방학 때는 편의점 알바, 과외, 정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일을 했어요. 어떻게 들어간 대학인들 꼭 졸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대학에서 단벌 숙녀로 유명했습니다. 단벌 신사라는 말의 여자 버전이랄까요? 겨울에 코트 하나, 점퍼 하나가 전부였고 정말 옷이 낡아해질 때까지 입으며 악착같이 학비를 모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4년이 지나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고 독서실 총무일을 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독서실 총무일 경쟁이 무척 높았거든요. 청소랑 관리 정도 하는 거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독서실 끊어놓고는 밖으로만 놔두는 철없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었어요. 총무일을 하며 자연스레 학생들과 얼굴을 익히고 문제풀이 같은 걸 도와주고 했는데 그게 은근 보람차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독서실 총무일을 한 지 딱 6개월. 지원한 회사에 합격을 했고 드디어 월급 받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경영학이었어요.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당시 입사 동기들 중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카이의 유학파 출신. 이 가운데서 취업을 한 게 기적 같았거든요. 서류 통과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힘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때야 단벌 숙녀로 다녔지만 회사에 다니게 되니 아무래도 출근 복장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첫 월급 탄 뒤에 엄마 옷도 사드리고 제 옷도 사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꿈이 그리 크지 않아서인지 그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눈부시게 보이더라고요. 1년을 다닌 뒤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경영 전략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직장 이름이야 대기업이 좋았지만 컨설팅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이 더 높았고 무엇보다 대학 때도 컨설팅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게 무척 좋았습니다. 에휴, 우리 딸 대기업 다닌다고 할 때마다 엄마 어깨 으쓱해지고 그랬는데 옮긴 회사가 더 좋은 거야? 이름은 덜 유명해도 대우가 더 좋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던 일이라 결정했어. 정말 좋은 기회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4년 비싼 학비 내면서 그걸 또 네가 벌어서 그 고생을 하며 다녔는데 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면 좋지. 너 그 워커홀릭인지 뭔지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신문에서 보니 꼭 너 같은 사람 말하는 것 같던데. 아휴, 그렇게 일만 하다가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 되면 어쩔래? 그러면 뭐 어때?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가? 여자도 자기 일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시대야. 그래, 우리 똑똑한 딸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은영아, 결혼해서 좋은 것도 있어.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거잖아. 물론 네 아빠랑 생활이 백날 천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좋은 시절도 있었지. 그리고 결혼 아니었음 은영이 네가 태어났겠어?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은영이 어떤 놈이 데려갈까 벌써부터 궁금하네. 엄마, 나 아직 25분이 안 됐어. 몰라. 결혼하더라도 늦게 아주 늦게 할 거야. 어머머, 아우 얘 좀 봐. 그렇게 늦게 해서 애는 언제 낳을래? 엄마가 젊을 때 애를 낳아야 애가 건강하다잖아. 우리 은영이 똑똑한 건 다 그 때문이야. 엄마가 일찍 결혼해서 너 일찍 낳았잖아.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었지. 엄마 정도면 그냥 보통인데. 하여튼 엄마 젊었을 때랑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 때 되면 가겠지. 꼭 한복 입혀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셔요. 사실 결혼에 대해 큰 생각은 없었는데 자식 키워놓고 나면 손주 보고 싶은 게 어른들 마음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절대 결혼 안 하겠다 하면서 엄마한테 괜히 스트레스 주며 다투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일에만 빠져있는 워커홀릭이었고 퇴근하고 나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컨설팅 쪽 일을 맡게 되어 배울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조금 생활이 나아지나 했던 찰나 직장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박연자 씨 따님이시죠? 그런데요? 여기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네? 어디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전화인데 전화하신 분은 누구세요? 당시 엄마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가스 검침원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가스 검침을 하러 다녔는데 그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라 퇴근하면 늘 다리가 부어 있었죠. 또 아주머니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는데 위험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가스 검침하러 갔는데 불쑥 속옷만 입은 채 집으로 들어오라는 아저씨를 만난 적도 있고요. 전화를 건 것은 엄마 번호였는데 웬 낯선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 너무 놀랐어요. 여기 그 어머님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시네. 구급차 불렀는데 여기 긴급 연락처 1번 누르니까 딸 번호여서 연락했어요. 얼른 와보셔야겠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눈치가 보였지만 급한 상황이었기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이유는 뇌출혈이었어요. 가스 검침을 하며 어느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던 모양인데 검침 끝나고 신발을 다시 신으려 숙였을 때 머리 쪽에서 피가 물렸던 것 같아요. 그 집 대문을 나오자마자 골목에서 그냥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했고 다행스럽게 수술은 마쳤는데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혈관 터진 쪽이 완전 마비가 되어 얼굴 반은 거의 쓰지를 못했고 팔과 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서 대소변도 가릴 수 없게 되었고 말을 하면 발음이 다 새서 어눌하게 말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수술비, 치료비로 쓰게 되었는데 뇌출혈 이후 혼자서 생활을 못하시게 된 거잖아요. 정말 엄마랑 저뿐이고 제가 엄마를 돌봐야 했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일체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간병인이 엄마를 돌보셨고 퇴근 후에는 제가 엄마를 돌보고 또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고 당당하게 살던 저였는데 또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 이제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쓰러지신 이후 다시 한 푼 한 푼 아껴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비가 만만치 않았고 또 먹고는 살아야 하니 생활비에 매달 버는 돈이 거의 다 나갔고 돈을 일체 모을 수가 없었죠. 은영아. 응, 엄마. 미안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짐만 돼서 미안. 자꾸 짐이라는 말 하지 마. 엄마 짐 아니야. 응? 그런 말 하지 마. 마음 아파. 엄마, 간병인분은 괜찮아? 잘해주시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야 해? 좋아. 괜찮아. 일하는 시간만큼은 엄마를 돌볼 수 없었기에 전적인 모든 걸 간병인에게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분으로 보였지만 또 워낙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 간병인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늘 초조했어요. 퇴근하고 와서 엄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소변통을 비우고 또 몸을 닦아드리고 어디 무르지는 않았는지 다른 상처는 없는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금방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계속 받았기에 6개월 후에는 나중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상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까지는 어려워서 계속 간병인을 써야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생활을 이어가던 중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었는데 클라이언트 미팅부터 이후 계획 수립,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컨설팅을 받게 된 회사의 실무직원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사실 그때 제 상황이야. 누구를 만난다든지 연애 같은 건 꿈도 못 꿀 상황이었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는 온통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집에 와서는 엄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몇 개월간 프로젝트를 하며 그 실무자인 남자와 자주 보게 되었는데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그 남자가 저에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일하면서 만난 사람과 가급적이면 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은영 씨에 대한 마음이 크고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사실 그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 은근히 음료수나 디저트 같은 걸 챙겨주고 쉬는 날에는 뭘 하냐고 묻고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고백을 받았을 때도 참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상황을 알면 나한테 이렇게 만나자고 안 할 텐데. 그런데 아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실무자인 그 사람과 어색하게 되고 틀어져 버리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2주 뒤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더는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일도 잘 마쳤고 고마운 마음이니 정말 밥 한 끼만 사게 해달라고요. 주말도 아닌 평일 퇴근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적으로 보니 일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더군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순둥순둥하면서도 이해심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다행히 그 무렵 엄마가 재활치료로 상태가 나아진 상황이었고 간병인 고용시간도 줄였거든요. 많이 시간을 내지는 못했지만 정말 시간을 쪼개쪼개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남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때는 이미 우리 집 상황을 어느 정도 말한 상태였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것까지요. 그걸 다 알면서도 결혼을 이야기하다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정말 진심인가 혼란스럽더군요. 영준 씨, 나 얼마나 알아? 우리 6개월밖에 안 만났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도 편찮으시고 취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엄마 그렇게 되신 거라 수술비며 재활치료비, 간병인 비용에 생활비. 나 정말 돈을 하나도 못 모았어. 은영이 네 상황 알아. 그거 모르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며 산 네가 너무 안쓰럽고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 같이 모시고 싶어. 부부가 된다는 게 뭐야. 너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어릴 때부터 누구 하나 기댈 사람도 없이
그렇게 혼자 버티며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어. 기댈 나무가 되어줄게. 돈? 아니, 돈은 큰 문제가 아니야. 너도 벌고 나도 벌잖아. 우리끼리 작게 시작하면 되지. 그 사람은 간곡하게 진심을 전했어요. 저는 결혼 생각은 안 했고, 아니, 결혼을 하더라도 정말 한참 나중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냥 작게 시작하자. 기댈 나무가 되고 싶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니 중학교 때부터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이악 물고 독하게 살아왔던 저였거든요. 당시 엄마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 엄마에게 의지하기는커녕 엄마를 오히려 다독이고 위로하며 지냈으니까요. 대학 합격, 대학 생활, 취업까지. 사실 누구한테도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고 그냥 모든 일을 해치우듯이 그리 살아왔는데 정말 이 사람 말이 맞구나. 벽을 쌓아두고 나 혼자 지냈구나. 그런 걸 문득 깨달았고 제 스스로 만든 그 벽을 허물고 싶다며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싶다는 그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한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하러 집에 왔어요. 엄마에게 깍듯하지만 따뜻하게 대했고 엄마는 그 사람을 몹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천성이 그냥 순한 사람이었고 그게 겉으로도 드러나고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저도 그쪽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는데 남자친구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라는 걸요. 차도 평범한 걸 타고 있었고 데이트를 할 때 맛있는 걸 먹기는 했지만 돈을 엄청 많이 쓴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인사를 드릴 때가 되어 식당에서 뵙는 게 좋겠냐 집으로 가는 게 좋겠냐 물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도 집으로 인사를 왔으니 저도 자기 집에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집이 어디냐고 그때 처음 물었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동네부터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동네였고 대충 위치를 찾아보니 집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숨겨? 숨기다니 뭘? 아니 그러니까 오빠 집이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래, 말 안 했어. 네가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한 것뿐인데 일부러 숨긴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부모님 돈인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내가 말했잖아. 그냥 우리끼리 작게 시작하자고. 난 정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빠 생각이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다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 오빠 부모님은 우리 집 상황 아셔? 다 아시면 결혼을 허락하실까? 나 같아도 이런 며느리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 다르잖아. 대략적인 건 말씀드렸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런 물질적인 걸로만 사람 판단하고 그러실 분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열심히 저를 안심시켰어요. 결국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동네, 으리으리한 대문만 봐도 그냥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막 소금이라도 맞는 거 아닌가? 그 짧은 순간 별의별 상상을 다 했네요. 어느덧 현관 앞에 도착해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인상이 좋고 인자해 보이는 어른이 계시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뒤이어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한눈에 봐도 부잣집 사모님 드라마에 나오는 딱 그런 사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나 영준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영준이 엄마, 김미자예요. 반가워요. 기다란 식탁에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날 밥을 어디로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알 정도로요. 회사 면접보다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영준이가 왜 한눈에 반했는지 알겠네요. 아주 단아하면서도 눈빛이 또렷하니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영준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우리한테 소개해 준 게 처음이에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들어요. 어머님의 말씀은 사실 형식적인 거였죠. 차린 게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으니까요. 마음을 편히 갖도록 아버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지만 제가 아무래도 직접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에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재활치료비와 간병비가 매달 들었고 제 월급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영준 씨에게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제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이런 상황이라 죄송할 따름입니다. 돈이야 이따가도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사실 우리 영준이가 이제까지 그냥저냥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애였거든. 자기 주장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어찌나 강력하게 결혼 의사를 표명하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난 그 점을 좋게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도 있고 대출도 있으니 그냥 저희끼리 작게 시작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너무 잘 대해주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날 배웠던 예비 시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날 배웠던 자리에서 회사 이야기를 하며 명함을 드렸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낌이 왔죠. 이거구나. 아들이 고집을 부리니 아들 앞에서 모질게 대하질 못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집안 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으니 조용히 헤어지라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찌되었건 피해서 될 일은 아니었기에 아버님을 따로 뵙게 되었습니다. 따로 만나자고 해서 놀랐죠? 네, 조금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받아요. 이게 뭔가요? 아버님이 받으라며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통장이었어요. 그 통장에는 무려 3천만 원이 들어있었죠.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를 따뜻하게 보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영준이가 둘째야. 응석바지로 자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애 같은 면이 있고 부모한테 자식은 늘 애기라고 하지만 애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참 아무리 우리 도움 안 받고 지 힘으로 작게 시작한다고 했지만 결혼하면은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 우리 예비 며느리가 솔직하고 담담하게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줬는데 그거 참 고마워요.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 새 살림을 시작하는 건데 오래 쓸 것은 좋은 것들로 사야지. 그럴 때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로 준비한 돈이다. 그렇게 하고 결혼 비용에 보태도록 해요.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요? 아유, 그냥 나도 딸이 있잖아. 영준이한테 누나 있다고 들었죠? 네.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더라고. 허투루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편찮으신 어머님 간호하느라 그랬다는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려니 얼마나 그게 서러울까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영준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알겠죠? 사실 이런 건 또 시어머니 될 사람이 챙겨야 하나 싶은데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도 비밀로 해야 해. 그냥 우리 둘만 아는 걸로. 알겠죠? 그리 알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걸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아버님이 생각을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저는 비밀을 지켰어요. 저희 엄마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식을 올리자고 남편은 재촉을 했고 정말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양가 어머님이 화축을 밝히잖아요. 그때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부축하고 걸어가셨어요.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집은 친정 근처로 얻었습니다. 좁은 집에 남편 처가살이까지 시킬 정도 여력이 안 되어서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고 저는 친정을 왔다 갔다 하며 간병인과 교대로 엄마를 돌보았어요. 결혼만 했을 뿐 사실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생활이었는데 결혼식을 하고 6개월 뒤 엄마가 한 번 더 쓰러지셨고 수술을 받던 중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손주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끝끝내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장례식을 치르고 아빠가 계신 곳에 엄마를 모셨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곁을 지키며 많은 위로를 해줬습니다. 마음을 차차 추스르던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를 쉬고 병원에를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빨리 아기를 가지게 될 줄 몰랐고 엄마가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손주를 보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몸이 안 좋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던 회사였기에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뱃속의 아기보다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8살의 나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낳아서 그런지 정말 너무 귀하더라고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셨죠. 몸조리를 하고 아기가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시댁에 갔죠. 그리고 결혼식 이후 거의 처음으로 시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결혼을 안 했는데 거의 한국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외국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공부를 하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대학은 나왔대요. 그런데 취직은 하지 않았고 그냥 세계 여기저기 나라에서 여행하듯 산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도 여행 중이라 못 올 뻔했는데 간신히 참석을 한 거였죠.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세기 그리고 우리 장군 왔구나. 너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세기 했는데 이제 손주가 있으니 영호엠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직은 어색하네요.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네?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아, 형님 이상한데. 아빠,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불러? 얘라니? 호칭으로 부르자면 올케라고 해야지. 형님 올케? 아, 완전 구식이다. 아, 이상해. 호칭이 딱딱 입에 안 붙고 말이야. 그나저나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임신하고 아기 낳은 거야? 네, 그렇게 됐네요. 아, 확실히 어린 게 좋긴 한가 봐. 애도 바로바로 들어서고. 나는 올케 나이 때 어디 있었더라? 아, 프랑스 파리. 파리에 있었다. 거기 진짜 너무 좋은데. 1년 정도 살았었거든, 파리에서. 아, 멋지시네요. 아, 올케는 청춘이 아깝지도 않아?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하고 30도 안 된 나이에 애엄마가 된 거 말이야. 하긴 뭐 나이라도 어리니 우리 집에 시집 온 거겠지.
게다가 아들까지 떡하니 낳았으니 그래도 면은 세웠다 생각하려나? 난 진짜 여자들이 애 하나 낳은 게 인생 최고의 업적인 것처럼 그러는 거 너무 안 됐더라.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애는 그냥 아무나 낳는 거잖아. 안 그래? 영미 너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울키한테 말이 그게 뭐냐? 나이도 많은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아빠, 지금 며느리 생겼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아빠 딸이야. 눈에 나오도 안 아픈 아빠 딸이라고.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할 때 꼴랑 3천 가져왔다면서? 그게 말이 돼? 솔직히 영준이 걔가 지 돈으로 시작한다고 했지만 서울에 떡하니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지가 무슨 수로 얻었겠어?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준 거잖아. 그게 몇 억인데. 이영미야, 그거 자가 아니야. 전세야 전세. 전세도 몇 억이잖아. 그게 풀대출 아닌 거 나 다 알거든. 근데 뭐 3천? 그러니까 나이 어린 거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 아니야. 자기도 쪽팔린 거 아니까 에라 모르겠다. 에라도 빨리 낳자 이런 거잖아. 야, 영준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좋은 집안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아주 그냥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가지고. 누나, 듣자 니 너무하네. 내가 결혼할 때 지원받았다고? 맞아. 아버지 엄마가 도와주셨어. 내 돈도 보탰지만. 근데 누나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누나야말로 그 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져본 적 없고 엄마 아빠 돈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 놀러 다니느라 바쁘잖아. 외국 대학 나오면 뭐래? 돈만 갖다 바친 꼴이지. 거기다 생활비면 지금까지도 여행하듯 사는데 그게 다 누구 돈인데? 내가 결혼할 때 받은 돈 누나가 이제까지 쓴 거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될걸? 그리고 누나, 은영이 그냥 어린데 애 낳은 거 그거 업적이라고 생각 안 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던 커리어 우먼이었어. 내가 졸라서 결혼하고 애 생겨서 회사 그만둔 거지. 누나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너 오랜만에 봤는데 많이 컸다. 어쭈, 이게 어디서 누나한테 대들고 말을 함부로 해? 마누라 편이다 이거야? 아빠, 왜 이렇게 변했어요? 마누라한테 조종당하나 봐. 내 말이라면 끽소리 안 하고 고분고분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만해라. 내가 언제까지 니들 싸우는 걸 봐야겠니?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하여간 나이들만 먹었지 하는 것이라곤. 내 죄야 내 죄. 있는 집이라고 집안 빽 믿고서는 저 나이 먹도록 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머리 텅텅 빈 멍청이로 키운 내 잘못이다. 머리 텅텅 빈 멍청이? 엄마, 왜 이렇게 천박하게 말을 해요? 진짜. 내가 이래서 한국 들어오기가 싫어. 나 갈 거야. 그래도 영미야,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좀 지내다 가지 그러냐? 아빠, 며느리 받들고 잘 지내세요. 네? 진짜 며느리 하나 생겼다고 친딸을 이리 박대하니 더럽고 치사해서 살 수가 없어 정말. 남편한테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좀 제멋대로다 정도라고 했는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정말 제멋에 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장녀였고 어릴 때부터 고집세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고 성격이 드세서 집안 사람 그 누구도 형님을 못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형님은 곧바로 짐을 챙겨 시댁을 나갔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유럽 어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였어요. 돈이 많아 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어느 집에나 문제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했네요. 태어날 때 몸이 약했던 아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다행히 같은 계열수 아이들
평균 키며 몸무게를 따라잡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그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각별했기에 슬픔이 컸습니다. 거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 슬펐어요. 결혼을 하고서야 알게 된 거였지만 이 집안의 실권자는 어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왜 아버님이 결혼 전에 돈이 없던 저를 애틋하게 여겼는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결혼 당시 아버님 형편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에 비해 시어머님 집은 대대로 잘 사는 집이라 시어머님의 친정이 무척 빵빵한 집이었다고요.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님이 아버님과 결혼을 한 거였는데 아버님은 처가 눈치를 보며 거의 조용조용 어머님을 받들어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인품이 훌륭했던 분이라 아버님이 갑작스레 떠난 것을 모두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버님을 생각하며 이래서 사람이 걸어온 길, 그 흔적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이제 웬만큼 컸고 어린이집에도 다닐 나이가 되었으니 저도 다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좀 공백이 있었지만 대기업에서 일했던 것, 또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잘 살려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바로 그 무렵 어머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든요. 완전 최고급으로요. 그런데 이번 검진 후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온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님과 결혼한 만큼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떠나신 뒤 어머님의 상심이 크셨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고생을 너무 하신 탓일까 항상 건강해 보이던 어머님이었기에 암 진단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구하려 하던 마음을 접고 어머님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물론 간병인을 쓸 수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온전히 돌봐드리지 못하고 간병인을 썼던 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아들 어린이집 보낸 뒤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또 아들 데리고 온 뒤 시댁에서 저녁까지 어머님 간호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1년 후 신혼집의 전세 계약이 끝났고 계약을 다시 연장할지 고민을 하던 차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 자기 지금 엄마 병간호 전담하면서 매일 엄마 집 왔다 갔다 하잖아. 간병인 안 쓰겠다고 한 것도 자기고. 전세 계약 계속 연장하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보증금도 집주인이 올린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암 소식 듣고도 누나는 한국에 안 들어오잖아. 집에 남아도는 게 방인데 우리가 이거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 자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투병 생활이 얼마나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지만 1년 병간호를 하며 시댁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세 가격 오른 만큼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어머님 집에서 합가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며 좋아지셨다가 또 안 좋아지시기를 반복했고 처음에 얼마가 될지 몰랐던 투병 생활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요.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 제가 곁에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한 거였고 합가까지 하니 10년 동안 어머님 병수바라며 사는 게 정말 일상이 되었습니다. 긴 투병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친정엄마 떠날 때까지 이리 모시지 못한 게 정말 제 마음의 한이었거든요. 그러나 투병 생활을 한 지 10년,
어머님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마지막 병원에서 담당 교수님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남편은 회사 다니고 또 아이를 함께 키웠지만 어머님의 병간호는 전적으로 제가 했어요. 형님은 중간에 결혼을 한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아예 외국에 신혼살림을 차려 한국에 없었죠. 어떻게 딸인데 그럴 수가 있는지 참 나쁘다 그리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남으셨다는 말, 그 말을 듣자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오후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변호사 동석하에 모두가 있는 곳에서 유언을 남기신다는 거였죠. 그 전날 집에 온 시누이는 온갖 눈물을 쏟으며 어머님 손을 붙들며 자리를 지키더군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가서 어떡해. 내가 엄마랑 많은 시간을 못 보냈지. 이제 와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엄마가 언제까지나 있을 거라고 바보같이. 항상 엄마라는 존재는 강하고 늘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미안해. 나 아직 안 갔다. 그러니까 엄마 가지 마요. 솔직히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결혼한 지가 16년째. 그중 10년 동안 어머님 병간호하며 곁을 지킨 게 저였고 그 사이 시누이는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였거든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는데 그게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다음날 변호사가 왔고 서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모든 재산, 현금과 부동산, 건물, 땅, 주식, 그리고 이 집. 내 모든 재산 하면서 쭉 나열을 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집까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다.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이도록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전 재산 기부라니. 충격 뒤에 솔직한 마음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프실 때 10년을 곁에서 모셨는데 시누이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부축을 받아 나갔고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공증이 완료가 되었죠.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다시 침대에 눕히는데 서운한 마음 때문인지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울긴 왜 울어? 내가 잘못한 거냐? 섭섭한 마음에 우는 게야? 그래도 어머님과 한 집에 살며 10년을 모셨는데 제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닌데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안 왔음 이런 집에 살았겠니? 널 며느리로 받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난 끝까지 말렸었다. 돌아가신 네 시애비가 그저 널 어여쁘게 여기고 또 영준이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내 마지못해 그런 거다. 그런 거였구나. 그게 진짜 서럽더라고요.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말지. 떠날 때 상처를 굳이 주셔야 했나. 며칠 뒤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한 남자가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땡땡 로펌 대표 땡땡땡입니다. 장례 끝난 후 김 회장님 일로 한번 오셔야 합니다.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님이 유언 남기실 때 공증하러 왔던 변호사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명함을 받았고 장례식이 끝난 뒤 명함에 있는 주소 로펌을 찾아간 순간 로펌 직원들이 저를 보며 일동 기립을 했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김 회장님 유언 공증 저희 로펌에서 처리한 거 맞습니다. 저 대신 다른 변호사가 그 일을 맡았고요.
제가 로펌 대표인데 김 이자님이 유언과 별도로 따로 남기신 게 있어서 며느님께 고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뭘 남기셨다고요? 알고 보니 그 로펌은 어머님의 투자금으로 세워진 로펌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변호사 여럿을 두고 운영을 해온 로펌이었는데 실질 로펌의 주인은 어머님이었어요. 사무실도 모든 게요. 어머님은 그 로펌을 통해 수익도 냈지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변호 돕는 일을 해오셨대요. 놀라운 것은 어머님이 그 로펌의 전적인 운영을 저한테 넘기셨다는 겁니다. 저한테요? 왜 저한테? 아니,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은 일절 없으셨는데요. 분명히 뜻을 전하셨습니다. 유언 남기시기 전에 제가 따로 김 이자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서 녹음도 했습니다. 공증 서류도 남겼는데 확인해 보시죠. 서류에 명확하게 저한테 로펌의 운영 정권을 맡기고 제 소유로 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변호사님이 덧붙여 말해주시기로는 어머님과 오래 연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로펌을 통해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요. 다른 재산을 모두 대학교에 기부하며 처분하겠다 하셨지만 이 로펌은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님은 자식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기적이고 돈만 쓰기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커다란 야망 없이 그저 평생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이었고요. 재산을 남겨봤자 신우이는 몇 년도 못 가 그 돈을 다 탕진할 게 뻔하고 남편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 기부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 능력을 알고 저를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경영 전공도 했고 결혼 전 컨설팅 일을 했고 또 10년간 어머님을 모신 우직함이며 성실함. 로펌을 잘 키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로펌 운영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살던 주택은 처분했기에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어요. 다시 전세 생활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제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주신 그 마음이 감사해서 로펌 운영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방안으로 운영을 모색했고 현재 다른 소규모 로펌을 인수합병을 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해외 2곳에 저희 로펌 지점을 내게 되었어요. 해외 지점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졌지만 어머님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일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변호사 구할 돈이 없는 사람들의 변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변호를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 분야 전문 변호사님이 변호를 맡아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된 뒤 단절된 경력. 다시 전공을 살려 사회생활을 하고자 했지만 10년간 투병하셨던 어머님 간호를 하며 다시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던 게 다 지난날의 꿈만 같고 지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능력을 발휘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뜻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경영을 해나갈 것입니다.